현재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한국에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미국 모더나의 반셀 CEO와 백신 도입 관련 회의 후 다음날 정격 미팅이 성사됐는데요. 어제 청와대의 대화 막바지에서 문 대통령과 모더나 CEO는 미국 감염병 연구소와 협력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에 곧바로 정은경 청장과 파우치 소장 간의 화상회의가 극적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대응의 최고 권위자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 미국 행정부 코로나19 대응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코로나 관련 최고 권위자이자 유명 인사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파우치 소장을 유임했으며 대통령 수석 의료 자문관으로도 지명했습니다. 한편 정은경 질병청장 겸 방대 본부장은 한국에서는 굳이 긴 말이 필요 없는 코로나 대응의 상징적 인물이며 미국 타임즈에서도 전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선정해 국제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 정은경 질병청장 같은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죠.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 청장과 파우치 소장은 29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경험을 평가하고 백신 치료제의 관련 기술 협력 및 공동 임상 연구 등 감염병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양국 간 정례적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감염을 컨트롤하는 양국 수장이 이렇게 처음으로 단독으로 대화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서로 방역에 관해서 윈윈할 수 있는 주요한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역을 가장 극찬한 나라 중 하나였고 한국의 모델을 미국에서 그대로 들여오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국 모델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지만 각종 감염 전문가들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인사는 물론 정치인들에게도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취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스타벅스나 맥도널드와 같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 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글로벌 매뉴얼을 갖췄다며 큰 호감을 산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앞서가고 있는 백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입수해 협업하고 싶어합니다. 한국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선 백신 기술들과 결합해 백신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 두 수장들이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두 인사는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핵심 기술인 mRNA 메신저 리보핵산과 관련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인력 교류 등 세부 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사안은 한국이 모더나와 같은 백신의 아시아 생산 기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곳으로 세계 각국이 백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백신이 브라질과 필리핀 임상 3상에서 50% 이하의 효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백신이 급한 개발도상국들마저 중국 백신을 거부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중국 외교대변인 자오리제는 백신 국수주의를 타파해야 하고 중국 백신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임상 3상에서 50%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과학자들은 백신은 최소 60%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면역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90% 이상 효과가 있는 백신의 연구 개발과 생산 보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모더나의 경우 생산량이 절대 부족해 믿을만한 곳에서 CMO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수요를 소화해내는 주요 아시아 생산 보급기지가 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물류도 빠른 데다가 대량 생산으로 아시아의 수요를 맞춰줄 허브로 매우 적합한 것이죠. 모더나와 일할 회사로는 녹십자, 한미약품, SK바이오팜 등이 이미 거론될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그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백신을 받아야 하는 모습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우치 소장은 화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전략과 백신 접종 계획을 듣고 한국은 현재 감염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가 매우 잘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모범 대응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한국은 정부의 권유사항에 대해 국민이 일관되게 협조해주는 반면 미국은 50개 주마다 주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협조에도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 일사천리로 국민들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방역에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한 이유 4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단합해 힘을 합쳐서 방역을 잘 해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막상 해외에 나가면 얼마나 엉망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데모하는 동시에 백신을 가져다 줘도 안 맞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백화점 근처에서는 마스크 안 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미국이 7월 전에 접종이 모두 끝나려면 하루에 300만 명 이상이 반드시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현재는 하루에 100만 명도 제대로 맞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땅도 크고 행정 처리 및 여러가지 제반 인프라가 한국보다 백신 접종에 불리하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백신 접종은 국민들이 단합하면 일사천리로 접종이 가능한 점을 봤을 때 당장 상황이 급한 미국에서는 한국의 단합력이 매우 부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의사라고 밝힌 교포는 한국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걸 감사하라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고 인증사진을 공개하면서 실제로는 맞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국내 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미국은 현재 마치 지뢰밭을 걷고 있는 느낌이라고 전하며 미국에서는 현재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극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너도 나도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많아져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한국처럼 백신을 늦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늦게 맞는 것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변종 바이러스나 기타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도입합니다만 백신 부작용이나 변종에 관한 대응 등을 논의하면서 백신 접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한국은 코로나 경증에서 중증으로 발전을 방지하는 항체 치료제도 셀트리온 등에서 곧 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백신을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파우치 소장은 연구 협력을 위해 정례적으로 만나고 양국 감염병 연구소 간 의향서 체결 등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 청장은 파우치 소장과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이번 회의가 향후 감염병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코로나 컨트롤 타워의 중심인 파우치 소장이 한국에 중요한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일본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독특한 반응으로 일관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은 모더나는 돈을 떼이게 됐다라면서 반드시 2천만 도스에 해당하는 성금을 받고 한국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하자 백신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못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실제 어제 모더나는 한국에 2천만 개의 백신을 조기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하게는 4천만 도스를 한국에 2분기부터 보내겠다는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일본에서는 돈을 떼인다는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더나가 공급하는 4천만 도스라는 것은 실제로는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 언론이 말하는 백신 부족은 더 이상 언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모더나 백신 도입은 물론 미국 감염병 관리센터의 파우치 소장의 제안과 같이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주요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상황이 한국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하루 동안 새롭게 발생한 환자의 수가 무려 2,700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사상 최다입니다. 도쿄 권역으로 불리는 도쿄와 수도권 3개 현에서는 하루 1,0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날까지 누적으로는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공호흡기 등을 요하는 중증 환자도 사상 최대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하게 되면 지역별로 병상 압박이 심각해집니다. 또한 의료 인력도 극도로 부족해지죠. 이미 현지 병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사카와 홋카이도는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도 갑작스러운 증가로 2.5단계 이조. 그런데 일본은 몇 배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일본 의사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 체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등 유력 언론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3차 확산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 병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상 수도 많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환자 수도 적은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 대우를 받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일본이 13개로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12.3개를 보유한 한국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인 4.7개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2개, 독일은 8개밖에 안 됩니다. 병원 수도 약 8,000개로 주요 7개국 중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과대포장되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상과 병원만 많았지 의료 체계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환자들만을 위한 병상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작심이라도 한 듯 통계 수치를 내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일본 내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인구 10만 명당 고작 5개에 불과했습니다. 35개의 미국과 30개의 독일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았습니다. 병상 수는 많지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의사 수는 병상당 0.19명입니다. 병상당 0.91명인 미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간호사 현황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허술한 의료 체계가 그 바닥을 드러낸 셈이죠. 오사카와 홋카이도가 긴급 SOS를 보내면서 자위대 간호사 파견을 요청하자 중앙정부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이에 가토 관방장관이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오사카부와 홋카이도의 요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요청이 있는 대로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발생을 가능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 상황을 해석하면 일본 현지는 사실상 전시 상황입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군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감염자가 폭증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의료체계 붕괴가 소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전국에 병상이 가득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환자를 수송기에 태워 독일로 실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환자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실이 곧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10배까지 임금을 올리며 간호인력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놀랍죠? 하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가 이 혼란스러운 틈에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헌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먼저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제 공격이죠.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민당은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다. 참 복잡하게 설명했네요.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죠. 적기지 공격 능력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북한까지 타격 가능한 장사정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정 순항미사일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55억 엔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육상자위대가 활용 중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죠. 이는 일본산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사정거리 1000km라면 일본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의 1위 언론이자 보수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상에 대해
여당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외딴 섬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SSM의 도입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JSSM의 사거리는 약 9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은 일본이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국 언론마저 인정했으면 상황은 이미 끝난 것이죠. 이에 한국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큰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처음 해당 안건이 제기되었을 때 언론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위상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질문을 받은 방위상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이어서 중국을 향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 논평할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적기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일본 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불쾌한 일일 뿐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